근데 윤봉길 의사가 그때가 20대 초반이었거든요. 네. 이 의거를 하기 전에 그 아들이 2명 있었는데 갓난아기, 하나는 젖먹이고 하나는 그 우리 땅을 떠날 때 엄마 뱃속에 있던 아들이었거든요. 그 절명 시를 남겨요. 그 윤봉길 의사가 20몇 살짜리, 지금 제 나이로 치면 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남기냐면, 아들들아, 아빠가 얘기했지, 에디슨도 아빠 없이 컸어. 근데 잘 컸잖아. 나폴레옹도 아빠 없이 컸는데 위대한 영웅이 됐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아빠 없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엄마 말 잘 듣고 잘 살아. 그리고 나중에 정말 너희들이 큰 다음에 이 아빠 무덤에 술 한 잔만 올려다오. 그리고 그때까지도 만약 독립이 안 됐다면 너희들도 아빠 뒤를 따라서 아빠의 길을 좀 걸어주지 않겠니? 라는 말을 20몇 살짜리 윤봉길 의사가 아들 둘에게 남기고 절명시였어요. 이게요. 예, 심층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롱입니다. 올해가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주식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야 요즘에 관세 이슈다, 또 중국과의 관계 이슈다 해서 이런저런 외교적인 이야기들이나 뉴스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희가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들은 상대적으로 덜 하는 것 같아서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끄럽지만 저도 역사 쪽으로는 굉장히 약한데, 또 역사에 대해서 너무 쉽고 재밌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시니 이분께 저와 여러분의 1시간을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처음 팬입니다. 뵙겠네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께서 3프로는 몇 번 나오셨었죠? 3프로는 몇 번 나왔는데 저도 네. 참 당황스러운 것이, 제가 예. 또 경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거든요. 네네. 근데 경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초대를 해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항상 이제 주식 얘기하고 경제 얘기만 하다가 또 한번 이렇게 리프레시 하다 보면 저희들도 거기서 얻는 새로운 인사이트도 있고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포장을 해봅니다. 1시간 동안 능력 닿는 한 최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어제 중국에서 귀국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중국 항저우, 절강성 항저우에 갔다가 귀국을 했죠. 네, 왜요? 올해가 이제 광복 80주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8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그 임시정부가 걸어온 길들이 있거든요. 상해를 출발해서 항저우, 난징에서 맨 마지막 임시정부 청사가 있었던, 지금도 있고 충칭까지 쭉 걸어가는 그런 투어가 있는데, 올해 특히 이제 8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좀 더 뜻깊게 한번 심층적으로 한번 투어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적으로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거기서 의미를 찾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특히 이제 임시정부가 여러 군데 있었거든요. 네네. 그 상해를 떠나가지고는 유랑정부라고 해서 정말 말 그대로 떠돌이 정부 생활이었는데, 가장 힘들었던 임시정부 시절이 항저우 시절이었어요. 상해를 떠나자마자 이제 급박하게 떠나자마자 이제 그 살림을 차렸던 곳이 항저우인데, 네. 그래서 항저우에 정말 절박했던 당시의 상황이 어땠나를 보기 위해서 한 번 더 갔었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상해 임시정부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저도 사실 상해 갔을 때는 한번 들러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렇죠. 항저우에 대해서는, 항저우 임시정부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이때 왜 어려웠지라고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하신 대로 상하이 임시정부 때 이후에 좀 힘든 시기를 항저우 임시정부 때 보냈다라는 건데, 어떤 느낌의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일단은 상해 임시정부는 아시다시피 가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네. 거기에 원래 이제 프랑스 조계지였어요. 네네. 프랑스 조계지에 왜 들어갔냐면은, 일단 조계지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나라의, 그러니까 중국의 치유의 법권 지역이고 그 나라의 솔직히 식민지죠. 그러니까 프랑스 조계지다 보니까 아무리 일본이 뭘 소를 쓰더라도 프랑스 조계지 안에 있는 임시정부까지는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상해 임시정부 때는 임시정부가 그나마 일제의 그런 소나기에서 벗어나가지고 임시정부를 운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1932년 4월 29일 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홍쿠공원, 지금은 루신공원이 돼 있죠. 상해에서요. 가보셨죠? 네. 거기 홍쿠공원에서 이제 윤봉길 의사가 이제 그 홍쿠공원 의거를 하십니다. 예. 그러면서 당시 그 상해 주둔 일본군 사령관이었던 시라카와 요시노리 등등등 일본 주요 요인들이 이제 죽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을 하죠. 이때 일본 당국이
안 되겠다고 철저하게 배후를 캐자 해서 프랑스 조개지고 뭐고 이제 단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프랑스 정부 당시 조개지 당국에 이제 무슨 얘기했냐면 이제 우리 상해 임시정부에게 일본이 저렇게 나오고 일이 너무 커졌다 지금 홍콩공원에서 그 윤봉길 의사의 의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프랑스 조개지 측에서도 이제 상해 임시정부를 더 이상 커버를 못 해주겠다 해요. 네. 그럼 빠져나와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프랑스 조개지가 임시정부를 울타리 역할을 해줬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순간은 정말 벌거벗고 나오는 거거든요. 약간 무방비 상태가 된 거네요. 그러면. 완전 무방비 상태예요. 근데 요 전후에 이제 중국 상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네. 1932년도에 이제 그 홍쿠공원 의거잖아요. 예. 근데 31년 그러니까 1년 전에 일본이 만주 사변이라는 걸 일으켜요. 네. 그래서 만주를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본 식민화를 시킨 거죠. 네. 여기에서 중국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왜 임시정부가 있는데 상해 임시정부가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왜 일본이 지금 만주를 점령한 저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을 안 주고 심지어는 만주를 침공한 일본군 대부분이 한반도에서 건너간 일본군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상해 임시정부 아무리 봐도 친일적으로 붙은 것 같다라는 오해를 중국 정부가 한 거예요. 당시 국민당 정부가 장개석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김구 선생님께서 약간 충격파가 필요하다. 네. 지금 중국 측에서 국민당에서 우리 상해 임시정부를 의심을 하고 있다. 의심을 풀기 위해서 뭔가 충격파를 하나 주자 하면서 실시한 것이 상해 홍콩공원 윤봉길에서 의거거든요. 네. 그 의거를 딱 한 후에 장개석이 딱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그렇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대한민국이니까요. 네네. 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당 중화민국은 한 팀이다. 네. 이제부터는 프랑스 조개제를 떠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 국민당에서 보호를 해주겠다라고 해요. 네. 그때부터는 국민당과 한 배가를 타고 가게 됐는데 네. 일단은 항저우가 상해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네. 한 뭐 차 타고 한 1시간 반 정도면 남쪽으로 내려가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일단 이동을 하자 해서 국민당 정부에서 그럼 항저우로 오라고 항저우에 우리가 어떤 건물이든지 제공을 해주겠다. 그런데 김구 선생님은 항저우까지 못 가십니다. 왜요?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거의 총괄 사령관 느낌으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거의 실질적으로 이제 상해 임시정부를 이끄셨던 그렇죠. 분이죠. 네. 임시정부가 이제 상해를 출발해가지고 피난 간 거 맞아요. 네. 항저우로 급하게 피난을 가요. 근데 김구 선생님은 못 갑니다. 항저우까지. 왜요? 왜냐하면 일본이 이미 파악을 했어요. 임시정부의 목표가 항저우다. 그래서 밀정을 500명 이상 깔아버려요. 항저우에. 김구 도착하면은 잡으라고. 그리고 현상금으로 그 당시 이제 60만 위안 지금 환율로 한 200억을 걸거든요. 네. 팀장님이 중국인이라면 네. 200억이 걸려 있어요, 지금. 김구라는 사람의 목에 신고를 할까요, 안 할까요? 여기 민감하다. 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사람한테 그거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죠. 네. 근데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답은 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자국민도 아니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국인인 입장에 입장에서는 봤을 때 외국인이죠. 그렇죠. 외국인은 200억이면 200억이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마음은 약간 흔들릴 수는 있어요. 특히 중국인 같은 경우에는 네. 눈 딱 감고 신고만 하면 200억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여기서부터 솔직히 국민당에 대한 평가는 많이 다릅니다. 현재도 그렇고. 네. 근데 당시에 중국 국민당, 장개석이 이끌던 중국 국민당의 도움으로 김구 선생님이 은신을 하신 거는 맞아요. 도와줍니까 그 상황에서? 네. 항저우로 내려오지 말라고. 항저우로 내려오면 잡힌다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 이번에 여름 휴가 뿐만 아니라 시간이 되시면요. 요 코스로 한번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상해로 인바운드 들어가셔가지고 예. 포동공항이지 홍차오든지 들어가신 다음에 상해 임시정부 투어도 하시고 그리고 항저우까지 가시는데 그 중간에 가흥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네. 자싱이라고. 네. 그래서 상해에서 가흥까지 1시간,
가흥에서 항저우까지 1시간 요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네네. 요렇게 상해에서 가흥 찍고 항저우로 들어가셔가지고 항저우에서 인천으로 아웃바운드 하는 것도 괜찮으세요. 가흥은 약간 그러니까 중간 피신처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김구 선생님은 항저우까지 오지 마시고 가흥에서 스탑. 그리고 당시 국민당의 원로였던 저보성 선생님이라고 계셨거든요. 중국인입니다. 예. 저보성 선생님이 그 가흥의 유지였어요. 그러면서 국민당에서 저보성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김구 선생님을 좀 숨겨달라. 그래가지고 이 저보성 선생님께서 중국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흥의 유지였어요. 가흥에서 종이공장, 실크공장을 운영하던 나름 그 동네에서 재벌이었거든요. 감사한 게 뭐냐면은 까딱 잘못하면 자기가 운영하던 가흥에서의 그 비즈니스 다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200억 대신에 펑리어 친구를 선택했다. 그래서 그 지금 가흥으로 내려오고 계시던 김구 선생님을 자기 친아들 안에 양아들이 있던 집에 은신을 시켜주세요. 네. 그러면서 여기서 김구 선생님은 항저우까지 못 오시고 가흥에서 은신 생활을 하십니다. 그 흔적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한번 꼭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근데 듣다 보니까 근데 거기는 어쨌거나 그때 당시 중국 본토잖아요. 근데 일본의 영향력이 그렇게 세세하게 미칠 정도로 위기감이 컸습니까? 31년도에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킨 다음에 이제 네.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이제 일본의 목표는 만주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대륙 전체를 다 장악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조금씩 치고 내려와요. 본격적인 중일 전쟁은 37년에 시작이 돼요. 1937년 7월 7일에 시작되는데 그 이전부터 야금야금 내려와요. 그런데 그 중국도 뭐라고 할까? 이거 내려오는 일본을 적극적으로 막지를 못해요. 왜요? 왜냐하면 이른바 중국도 장개석의 국민당과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약간 국공내전 비슷하게 안에서 그 알력 싸움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부적보다는 일단 너 죽고 나 죽고 우리 먼저 결판 내자. 그래서 자기 코가 좀 석자였던 상황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분이 있다 보니까 외세 일본에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우리대로 압박감을 느낀 상태에서 김구 선생은 결국 항저우까지 미치지를 못했고. 그렇죠. 이걸 보셔야 돼요. 1932년 4월 29일 그러니까 헝코우에서 윤봉길 의사가 의결을 일으켰을 그때가 32년도잖아요. 예. 아직까지 일본이 중국을 본격적으로 침공하기 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37년이 중일전쟁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본이 상해까지 들어와 가지고 상해를 먹내 만해 가지고 안에서 교전이 벌어진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상해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영국 조개지 프랑스 조개지 많다 보니까 서구 열강들이 골치가 아픈 거죠. 그래서 야 중화민국도 이리 오고 일본도 이리 와 가지고 휴전 협상하라고. 휴전 협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무력 시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마침 히로히토 일본 왕의 생일이었거든요. 네. 그 일본 왕의 생일을 천장절이라고 하는데 네. 제발 우리나라에서 천장절 할 때는 기미가요 좀 안 틀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아직도 트는 데가 있어요? 튼다고 해요. 기미가요를? 뭐 어쨌든 간에 뭐 그들이 부르는 국가니까.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 땅에서 기미가요를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죠, 진짜. 네. 올해 그 광복 80주년에는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아파트 베란다에 일장기 다는 그런 정신 나간 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제발 없기를 좀 바랍니다. 지난해도 이슈가 많이 됐었죠. 그렇죠. 그게. 네. 아니 그게 웬 말입니까? 네. 아니, 최대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는 한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과 영사관은 국기니까 뭐 거기 있을 수가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아파트에 그것도 광복절에 일장기를 건다. 무슨 심리인지 전 궁금해요. 약간 화가 난다기보다는 측은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하여간 요때 32년 4월 29일이 히로히토 일본 왕의 생일이었거든요. 이때 일본이 무력 시위를 하는 거예요. 네. 중국과 휴전 협상이고 나발이고 일단 우리가 상해 한복판에서 일본 왕의 생일 퍼레이드를 하면은 네. 중국인의 자존심은 왕창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생일 잔치를 한 장소가 어디냐? 홍콩공원이에요. 그래서
일본도 약간 무서웠는지 여기 상해 홍쿠공원에서 우리 일본 히로히토 국왕의 생일 파티를 열고 여기서 군사 퍼레이드를 하겠다. 이러면은 중국도 자존심이 엄청 상하겠지. 근데 우리가 두려운 게 일본인들만 들어와야 될 것 같다 해서 뭐 신분증이 당시 확실히 있었던 것도 아니라 일장기와 일본 벤또 도시락 하나와 물통만 갖고 들어와라 한 거를 윤봉길 의사와 김구 선생님이 딱 파악을 하고 그 안에 폭탄을 넣고 들어가신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중국의 자존심을 왕창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4월 29일 천장절 퍼레이드를 준비했는데 그걸 역으로 윤봉길 의사는 받아친 거죠. 그러니까 네네.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고맙다 이거죠. 우리 되게 자존심 상할 일이었는데 거기서 폭탄을 투한 거니까. 우리 국민당군 수십만 수백만이 할 거를 조선의 청년 한 명이 했다. 근데 윤봉길 의사가 그때가 20대 초반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 의거를 하기 전에 그 아들이 두 명 있었는데 갓난아기 하나는 젖먹이고 하나는 그 우리 땅을 떠날 때 엄마 뱃속에 있던 아들이었거든요. 그 절명시를 남겨요. 그 윤봉길 의사가 20몇 살짜리 지금 제 나이로 치면 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남기냐면 팀장님도 결혼하셨나요? 했죠. 자녀분들 있으시죠? 있죠.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지금 한자로 돼 있는데 제가 우리말로 풀었으면은 아들들아, 아빠가 20몇 살짜리 청년이에요. 윤봉길 의사가. 아빠가 없다고 하더라도 너무 기죽지 말고 엄마 말 잘 듣고 잘 살아. 아빠가 얘기했지. 에디슨이라고 미국 그 위인 에디슨도 아빠 없이 컸어. 근데 잘 컸잖아. 그래 나폴레옹 있지 프랑스에. 나폴레옹도 아빠 없이 컸는데 위대한 영웅이 됐잖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아빠 없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엄마 말 잘 듣고 잘 살아. 그리고 나중에 정말 너희들이 큰 다음에 이 아빠 무덤에 술 한 잔만 올려다오. 그리고 그때까지도 만약 독립이 안 됐다면 너희들도 아빠 뒤를 따라서 아빠의 길을 좀 걸어주지 않겠니? 라는 말을 20몇 살짜리 윤봉길 의사가 아들 둘에게 남기고 절명시였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중국 국민당 측에서도 감동을 받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다들 단편적으로 그 사건은 다 아는데 그 앞뒤 상황을 들으니까 다가오는 게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하이에 가시면은 그 거사 당일 아침에 그 이제 백범 선생님의 이제 백범 일지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아침에 이승에서의 마지막 국밥을 먹었대요. 국밥 먹고 그때 김구 선생님은 50대 중반이고 이쪽은 20대 초반 아들뻘이잖아요. 오늘 이 밥 먹으면 이제 마지막 이승에서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김구 선생님이 백범 일지를 보면 진짜 맛있게 한 그릇 다 비웠대요. 윤봉길 의사가. 그리고 진짜 이승에서 마지막 작별을 할 때 그 윤봉길 의사가 이제 김구 선생님한테 이제 마지막 유언이죠. 유언이 뭐였냐면 선생님이 차고 계시는 그 회중시계 요거요. 네. 내 거랑 바꾸자고. 왜냐하면 그 일본인으로 위장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 양복과 이건 딱 새 거로 샀어요. 있는 척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이 회중시계는 6원짜리고 선생님이 차고 계시는 회중짜리는 2원짜리인데 선생님 마지막으로 바꾸자고. 왜냐하면 저에게 남은 시간은 이승에서 이제 1시간밖에 없습니다. 하고 바꾼 거예요. 그게 지금도 그 보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웃으면서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은 이제 그 윤봉길 의사 이제 그 27살짜리 청년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우리 지하에서 다시 보자고 하고 거사를 치르러 가는 거죠. 그리고 그 거사가 성공하고 일본은 자존심을 세우려고 했던 행사가 다 엉망진창이 돼버리니까 네. 200억 김구란 200억 잡으라고. 그러니까 진짜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요괴지에서 나오자마자 이제 누구와 도움을 받을 상태도 아니고 그때 마침 여기 홍콩공원 의거에 감동을 했던 중국 국민당 정부가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화 같은 스토리죠. 그러니까 두 가지 느껴지는 게 너무 생생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도 있지만 이게 너무 감정이입이 되니까 저는 좀 죄송스럽네요. 그
앞뒤 사실이나 그 자세한 관계들을 지금까지 잘 몰랐다는 게 일단은 첫 번째는 죄송스럽고, 두 번째는 아까 중국이 아니 뭐 같은 동포도 아닌데 200억이면 다른 마음을 가질 만도 한데 그냥 도와줬다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거나 중국의 자존심을 살려준 사건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도와줄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예, 이해가 팍 갑니다. 그리고 그 저보성이라는 중국 그 가흥 자싱의 그 재벌 유지 그 실크 공장이랑 그 종이 공장 운영하셨던 그분은 김구 선생님을 보호해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당으로부터 바로 그러니까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유명한 사진이 있거든요. 저보성 그 선생님의 일가 친척 아들 둘 며느리까지 다 나와가지고 김구 선생님을 보호해줍니다. 아들도 김구 선생님 보호해주고 심지어 그 아들 집까지 일본 밀정이 들어가니까 그 저보성 선생님은 자기 며느리 중국인 며느리 보고 네 친정에 지금 김구 선생님을 좀 모시고 가라고 그런 부탁까지 하거든요. 그 백범일지 보면 그런 글이 나와 있어요. 정말 이 중국인 가족들은 내가 정말로 고맙다고 나중에라도 우리 동포들이 이 고마움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활동 사진기가 있으면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을 찍을 수 있겠는데 내가 활동 사진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그런 그 눈물겨운 노력을 내가 글로 남긴다라고 백범일지에 남길 정도로 일가 친척이 다 도와줬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솔직히. 그러게요. 예, 쉽지 않은 일인데. 쉽지 않은 일이죠. 대단합니다. 근데 문득 듣다 보니 그러면 항저우 임시정부에서는 누가 리더 역할을 한 거예요? 항저우 임시정부에 가시면요. 거기는 김구 선생님의 사진보다는 김철, 송병조, 차리석 선생님의 사진이 딱 걸려 있거든요. 예. 잘 모르실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간단히 한 분만 기억하시면 돼요. 항저우 임시정부는 김철 선생님이란 분이 실질적으로 이끄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방부 장관이었거든요. 메이지 대학의 법학과를 나오신 굉장히 엘리트예요. 그 전남 한평 출신이신데 굉장히 잘생겼어요. 팀장님 같이. 아유. 그래서 서로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철이라는 이 선생님은 그러니까 일본의 모든 감시망을 뚫고 어렵게 지금 항저우 임시정부를 꾸려 나가고 있고 김구 선생님은 항저우까지 가지도 못하고 지금 가흥 자싱에서 은신하면서 그 김구 선생님의 은신처 앞에 보면 남호라고 큰 호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였어요. 항저우에서 몰래 요인들이 와가지고 김구 선생님 만나러 오면은 이 조그만 배를 타고 남호로 나가요. 호수 위에서 이 국무회의를 하세요. 어딘가는 또 일정이 있을까 봐요. 그러니까요. 나가요. 그 배 타고 나가서 배 위에서 선상회의를 하시고 다시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참 거기도 위험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신호를 정하는 게 있어요. 그 집 바로 아래가 배로 연결되거든요. 딱 요만한 구멍을 보고 있다가 일본 밀정이 온다. 그럼 빨리 밑으로 내려가라고. 내려서 가서 바로 배 타고 남호로 가요. 그래서 지금처럼 전화기가 있던 것도 아니고 남호에 김 선생님 쓰신 글 보면 오늘은 호수의 이쪽에서 자고 내일은 저쪽에서 자고 배 위에서 생활하신 거죠. 신호를 정한 게 있어요. 빨랫줄에 검정색 옷을 걸면 오지 마라. 그리고 붉은 고추를 걸면은 안전하니까 돌아오라. 야, 이 생활을 하신 거예요, 진짜요. 더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거기서 걸어서 1분 거리에 또 집이 있었거든요. 네. 그 김구 선생님의 의식처 딱 1분 거래요. 1분. 거기에는 김구 선생님의 어머니 친어머니랑 김구 선생님의 친아들이 거기 계셨어요. 근데 서로 몰랐어. 몰랐다고요? 네. 김구 선생님은 자기의 친엄마와 아들이 여기 1분 거리에 여기서 은신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고 김구 선생님의 어머니와 아들도 1분 거리에 아빠 김구 선생님이 있다는 사실도 서로 몰랐어요. 안타깝지만.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서로 다 비밀. 그래서 지금도 거기 가면은 그 김구 선생님 어머니가 계셨던 집에서 김구 선생님 은시처까지 걸어가죠. 야, 이렇게 사셨구나. 이걸 뛰어가면 30초인데 서로 모르셨어요. 너무 슬프네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아유, 참. 그러니까 이런에도 불구하고 뭐 김구 선생님의 국적 얘기 그럼 아까 이게 있어요. 거기 임시정부 요인들을 보면 다 중국 전통 복장들을 입고 있거든요. 네.
입고 싶어서 입었겠습니까? 중국인으로 위장을 해야지. 거기도 한복 입고 있으면 잡히잖아요. 중국인으로 위장해야지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거예요. 진짜 퇴근하고 집에 가가지고 식구들과 저녁 먹고 오늘 무슨 일이 있어 얘기하고 잠자고 내일 아침에도 출근하고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옷을 입고 중국인 신분으로 위장하고 그렇게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니까 1분 거리에 있는 모자, 그다음에 또 1분 거리에 있는 부자 관계도 모르는 상태인데 위장을 하는 건 당연하겠죠. 당연하죠. 중국 옷을 입고 싶어서 입었겠습니까? 중국인으로 실제로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를 잘하긴 잘하지만 완벽한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다 보니까 네. 광동성 사람으로 위장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홍콩 광동어랑 베이징에 있는 북경어랑은 거의 외국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뭐 신분증 뭐 누구냐 물어보면 광동어로 얘기나 광동 사람이다 라고 하려고요. 근데 그 가흥에서 숨어 지내시다가 한 번 걸리신 거예요. 일본한테. 거기 이제 친일 경찰이 네. 중국 경찰이 광동선 출신이었던 거예요. 광동선 출신 반갑다고 뭐 쫙 얘기하는데 이쪽은 말을 못 하잖아요. 네. 결국엔 잡히세요 한번요.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저보성 선생님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또 풀려나게 해주세요. 아, 너무 고맙네. 그렇죠. 그때 그 저보성 선생님 손 안 썼으면은 임시정부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저보성 선생님은 정말로 고마우신 중국인이 맞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광복 8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단편적인 그런 스토리보다는 전체 한번 맥락을 한번 쭉 한번 훑어보시는 건 어떨까 한번 싶네요. 저는 그러니까 항저우도 항저우인데 이 가흥을 한번 가보고 싶어졌어요. 그 스토리를 말씀을 해주시니까. 가흥 그쵸. 전 가흥은 임시정부는 아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의 피난처였어요. 피난처. 거기 가면은 좀 많이 마음이 아프죠. 아유. 특히 그 어머니와 아드님이 계셨던 것이 또 휘황찬란한 그런 집도 아니었거든요. 정말로 귀신 나오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귀신 나오는 집. 그 가흥 시내 한복판에 있는 집인데 그 가흥 시내에서 이제 소문이 퍼졌대요. 저 집은 귀신 나오는 집이라고. 그 사람들이 거기 안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숨으라고. 그 집도 그 귀신 나오는 쓰러지는 집도 이동영 선생 등등 임시정부 관계자들이 다 들어가서 기숙사 생활을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정말 칸 이 고시원 같이 나눠가지고 거기서 어렵게 사셨거든요. 그 김구 선생님의 어머니와 아드님께서. 그런데도 1분 거리에 아들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다 보존이 돼 있어요? 다 됐습니다. 그 보존은 지금 중국 정부에서 중국 정부가 관리를 하고 하고 있는 있고. 제가 그 중국 정부 관리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그러면 항저우 임시정부의 그때의 상황과 어려움은 뭐가 있었습니까? 예? 항저우 임시정부에서 그때의 상황적인 어려움은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항저우 임시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시면은 그 우리나라 유적지이기도 하고 예. 중국 유적지이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공식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과 중화민국이 합쳐가지고 연합국으로서 일본과 맞서 싸웠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는 아니지만 항저우 임시정부는 중국 국가급 항전 유적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시면은 우리나라 관람객뿐만 아니라 중국 관람객들도 많이 오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쪽의 유적지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항일 측면에서 공동으로 투쟁했다는 역사적인 현장을 보존을 해주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맞서 싸웠고 중화민국도 그때 같이 맞서 싸웠던 공동의 어떻게 보면 기지였다라고 중국 정부가 인정한 거죠. 그러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뭐 중국과 우리나라가 함께 공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었겠네요. 그때 당시만. 그 하더라도. 당시는 그렇죠. 그리고 항저우 임시정부도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밖에서 외관을 보면 굉장히 커요. 네. 양옆으로. 와, 그치. 임시정부는 이 정도는 돼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연립주택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임시정부가 쓰던 거는 정말 조그만 2층 단칸방이었어요. 항저우 임시정부요. 아니 상해 임시 정부는 뭐 이제 협소하고 작으니까 아실 텐데
저도 항저우 임시정부 쳐보니까 그림은 되게 으리으리하게 나오던데요. 그 앞에 입구 그렇죠. 부분도. 상해 임시정부 직접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거기도 굉장히 좁잖아요. 맞아요. 여기가 어떻게 정부야? 임시정부를 맞아요. 항저우 임시정부는 더 작아요. 아 그래요. 밖에는 굉장히 크고 화려한데 이게 연립주택이에요. 그 중에 한 칸만 임시정부였어요. 아 그래요. 연립주택인데 그 한 칸이 막말로 성인들 한 5명, 6명이 들어가면 꽉 찰 정도로 좁아요. 야, 여기서 국무회의도 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다는 거 보면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는 말이 나온다니까요. 하긴 근데 그러니까 이제 쫓겨가다시피 해서 간 곳인데 거기서 의리의리하게 할 했다는 건 수가 말이 안 되죠, 없는 사실. 거죠. 아 그러면 항저우 임시정부가 광복 마지막 임시정부 아니요. 장소입니까? 항저우 임시정부 이후에도 네. 지금부터는 약간 중화민국 정부, 그러니까 당시 장유석의 중화민국 정부가 같이 이제 그 루트를 따라가요. 그리고 맨 마지막 이제 그 임시정부는 당시에 중화민국의 전시 수도였던 충칭, 아 중경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임시정부는 충칭에 현재 있고 예. 거기도 지금 잘 보존이 돼 있는데 글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기가 재개발을 한다 어쩐다 무슨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아파트촌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그 많은 분들이 상해 임시정부만 많이 알고 계시는데 네. 임시정부가 걸었던 그 흔적들이 많아요. 네. 그 대표적인 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가흥에 있는 김구 선생님의 은신처라든지 항저우 임시정부 그리고 마지막 임시정부 그러니까 그 독립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태극기 들고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으셨던 충칭 임시정부는 우리가 좀 노력해서 보존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막 들으면 들을수록 괜히 저는 좀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아까도 그렇고 가흥도 그렇고 중국 정부에서 관리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중국 정부에서 뭐 옛날 역사적인 현장이니까 관리를 한다고 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 여기에 따른 의미 부여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 의도나 그건 좀 어떻게 읽어볼 수 있겠습니까? 그 92년 한중 수교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임시정부가 솔직히 그냥 방치가 돼 있었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놀랍게도 북한은 임시정부를 인정 안 하거든요. 네. 상해 임시정부를요. 그래서 92년 우리 한중 수교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과는 별로 접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도 그렇고 항저우도 그렇고 임시정부 청사 건물을 거의 관리를 안 하다가 네. 92년도 우리가 한중 수교 이후에 우리나라 헌법상 우리는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원을 하겠다. 그때부터 한국과 중국이 손을 잡고 그때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발굴 복원이 들어가죠. 얼마 안 됐네요, 그러면. 얼마 안 돼요. 항저우 임시정부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복원이 된 지 20년이 안 됐습니다. 단순히 수교를 맺었다라고 해서 그러면 해준 거예요? 아니면 중국 측에서도 이거를 상징하는 바가 있어서 이렇게 보존을 해주는 거 아닐까요? 상해 임시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와 수교를 하면서 네. 그렇지 당신들도 이제 항일 투쟁의 역사가 있으니까 한번 복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네. 솔직히 말해서 거기 상해 임시정부 청사 바로 옆에 보면요. 네. 중국 공산당이 탄생한 공산당의 성지가 또 있어요. 걸어서 뛰면은 한 10초 거리? 그래서 요거를 공동 개발을 했던 차원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항저우 임시정부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공식으로 인정을 해준 거죠. 이거는 한국과 당시 대한민국과 중화민국이 공동으로 일본과 맞서 싸웠던 공동의 성지다라고요. 이제 좀 정리가 됩니다. 근데 그 앞에서 중국 국민당 얘기 잠깐 나오셨어요. 네. 나왔어요. 국민당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양안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약간 뭐라고 할까,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을 얘기할 때 이제 중화민국을 거론하는 것이 약간 민감한 이슈일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중화인민공화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타이완이 국가는 공식적으로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의 여러 가지 성 중에 하나고 네. 아직까지 수복이 안 된 성이다.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돼요. 왜 그 중국이 특히 중화인민공화국이 이렇게 하나의 중국을 원 차이나를 강조를 하냐. 이거를 보셔야 되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1911년에 신해혁명이라고 2000년 동안에 이제 황제가 다스린 나라가 무너지고 공화국이 생기는 그런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짜잔!
지금부터 공화국이다가 아니었어요. 그때부터는 이건 비속어가 아니에요. 중국 대륙이 개판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개판을요 네. 멍멍 개판으로 알고 계시는데 아니에요. 네. 아시죠? 뭐예요 그러면? 예? 뭔 판이에요? 이게 네. 6.25 동란 이후에 네. 6.25 전쟁 이후에 이제 피난민들이 다 부산으로 내려갔잖아요. 네. 지금 국제시장 영화 보신 것 같이 네. 이제 그 피난민들에게 꼴꼴이 줄이라 나눠줘야 되는데 피난민들이 시계가 있을 리가 없죠, 당연히. 없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꼴꼴이 이제 그 나눠주기는 그 판을 열기 5분 전부터 줄 서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이제 여러분 구호 식량 나눠드려야 되는데요. 5분 후에 문 엽니다. 개판 5분 전이에요. 10개자 쓴 거예요? 10개자예요. 이게 멍멍이면 개판이 아니라 견판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맞네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네. 10개자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 데가 있으면 사람들이 아이고야 저기가 지금 개판 5분 전인가 보다. 그러니까 또 하나 배웁니다. 개판만 따로 썼던 게 아니라 진짜 개판 5분 전이 하나의 그 관용적인 표현이었군요. 그게. 개판 5분 전까지 와야 돼요. 그리고 그 개판은 멍멍 개판이 아니라 10개차 개판. 또 하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가 중국 상황이 개판 5분 개판이요. 전이었다. 그러니까 뭐 군벌 시대라고 해가지고 네. 그 지역에서 약간 방귀 좀 끼는 유지들이 다 사병들을 이끌면서 무슨 군벌 중국 현대사에서는 그거를 제2의 춘추 전국 시대라고 부르는데 웃기지 말라고 좋게 포장한 거고 완전 개판이었거든요. 게다가 이제 나중에는 국민당과 공산당이 이제 내전까지 벌이죠. 네. 중국 공산당이 가장 프라이드 있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런 개판을 1949년 10월 1일 날 우리 중국 공산당이 다 정리하고 하나의 중국으로 통일을 했다 다시 중화인민공화국을 성립했다는 걸 굉장히 자긍심 있게 생각을 해요. 네. 중국 공산당의 업적이에요 그게요. 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이 뭘 했냐면 그러면 우리 원래 중국이었던 것은 다 우리 중화인민공화국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쉽게 안 되죠. 그래서 야금야금 하나하나 흡수했던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홍콩, 마카오 등등등을 이제 흡수했는데 타이완 하나가 남은 거예요. 근데 중국 공산당 뭐 서기장이든 주석이든 지도자들은 각각 큰 업적들이 하나씩 있어요. 네. 마오쩌둥은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 성립했다는 그게 있고 네. 등소평 같은 경우에는 개혁 개방을 추진했다. 이고 그다음 후진타오와 장쩌민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이 업적이다. 이건데 시진핑은 그럼 뭐냐 이거죠. 자기가 본인이. 그러면 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상징인 원차이나를 내가 마무리 짓겠다. 그럼 뭐냐? 타이완을 합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시진핑이 이렇게 원차이나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거를 업적으로 남기고 싶어가지고. 그렇구나. 역사적인 이해를 하니까 왜 그러는지 알겠네. 이런 거 뭐 나중에 가서 말씀하시면 그래도 좀 있어 보이죠. 참.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뭐 85년생 이제 41? 네. 이 정도면 역사적인 인식을 쭉 따라와서 왜 이렇게 됐나라는 것보다 그냥 언제 그 순간부터 시진핑은 그걸 원했으니까 원래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그 근본을 따지고 그 이유를 아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역사에 중국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을 했던 그런 명분이었던 원차이나 하나의 중국으로 통일한 거 그거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은 그럴 수 있겠네. 그런 지도자로 난 역사에 남길 원한다 이거죠. 근데 중국 국민당은 왜 대만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1945년도까지는요. 네. 나름대로 이제 국공합작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거 다 됐고 이제 일본과 우리 좀 맞서 싸우자. 네.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그래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약간 손을 잡아요. 그래 일단 일본부터 물리치자.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한 다음에는 이제부터는 손 잡고 뭐 시키고 하네. 대륙 패권을 놓고 너 죽고 나 죽자.
파이널 내전에 들어갑니다. 국민당도 그렇고 공산당도 그렇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국공내전 하시는데 당시에 중국의 합법적인 정부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국민당의 중화민국이요. 공산당은 그냥 불법 게릴라였어요.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국민당의 중화민국은 이 불법 게릴라인 공산당을 진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몰아내야 돼요. 네.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45년 일본 패망 이후부터는 진짜 그때부터 너 죽고 나 죽자 내전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데 전 편은 안 들고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국민당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 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낸 거예요. 인플레. 합법적인 정부는 국민당밖에 없기 때문에 네. 뭐 무기도 사야 되고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인플레고 뭐시기고 하네. 일단 돈 찍으라고. 우리 무기 사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막 찍어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웬걸 물가 폭등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죠. 가뜩이나 월급도 안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공산당 절대로 공산당 뭐 잘했다가 아니에요. 당시 굉장히 심리전을 잘했어요. 이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뭐냐? 시골 내려가서 우리가 토지를 공정하게 토지 개혁을 해드리겠습니다. 토지 없으시죠? 소장농들 우리가 땅 다 공정하게 나눠드릴게요. 그리고 공산당 당시 이제 그 홍군이었던 인민해방군이 되는 공산군이라고 할게요. 네. 지침을 내렸어요. 너희들 절대로 민가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고. 심지어 어떤 말을 했냐면 밥도 얻어먹지 말고 술도 얻어먹지 말고 만약에 너희들이 가가지고 민가에서 하룻밤을 잔다 그러면 아침에 이불 개고 나오라고. 그러면 당시에 중국 일반 그 시골에 있는 인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히 청년들 젊은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구 편을 들까요? 그렇지. 당신은 당연히 지금 아니에요. 당시 상황을 보면 야 저쪽에서는 돈 많이 찍어내가지고 내가 월급 받는 게 다 종이 이게 휴지 조가리가 됐는데 맞아요. 네. 뭐야 이거? 근데 이쪽에서는 토지개 해준다고 하고 뭐 이렇게 나이스하게 뭐 이불도 개고 나가고 하니까 나도 이쪽에 붙어볼까? 해가지고 세가 급격하게 역전이 돼버립니다. 아하. 그러면서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이 천안문 광장 막루에 올라가가지고 오늘부터 중화인민공화국을 성립한다 선언하면서 국공내전은 마오쩌둥의 공산당의 승리로 끝나고 중국 대륙의 유일한 합법 정부였던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는 국부천대라고 해요. 국부 나라의 정부가 천대 대만으로 천도한다. 대만으로 빠져버립니다. 대만으로 이제 국민당 정부가 일단 후퇴를 했는데 75년도에 장개석이 타이페이에서 죽었거든요. 네. 아직까지 타이페이에 있는 장개석의 묘는 가묘예요. 시신은 거기 묻혀 있는데 네. 정식 무덤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유언을 남긴 게 우리는 목표가 중국 대륙 다시 탈환하는 거다. 탈환한 다음에 거기다 묻어달라고. 정식 묘를 거기다 만들어 달라. 그리고 우리 팀장님도 타이페이 자주 놀러 가시나요? 저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 아직. 3%에서 좀 같이 가시죠. 타이페이 공항에 이제 착륙할 때 비행기에서 보시면요. 네. 깜짝 놀라요. 왜요? 이게 한 나라의 수도가 맞냐 할 정도로 굉장히 거의 판자촌이거든요. 우와, 이거 뭐야. 타이페이, 타이완의 수도 타이페이 같은 경우에도 지하철이 언제 처음 뚫렸냐면 1호선이 96년도에 뚫렸어요. 96년도. 우리는 1974년도 1호선 뚫렸는데. 네. 왜냐하면 아무것도 개발하지 말라고. 여기는 우리 잠깐 머무는 것이고 우린 다시 대륙으로 돌아간다. 개발도 하지 말고 지하철도 뚫지 말고 그냥 이대로 놔둬. 어차피 여기는 우리 땅이 아니라 우린 잠깐 머물다가 다시 대륙으로 돌아갈 거니까 개발하지 마. 그러다가 너무 개발이 안 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야 너무 개발이 안 됐는데 뭐 없냐 하다가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자 해서 만든 것이 타이페이 101 타워. 진짜 그 이유예요? 예, 그게 그게예요. 우리들도 높은 빌딩 하나 만들자. 거기 불꽃쇼 하잖아요, 여기요. 그 하나 솟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쨌거나 쫓겨간 거고 천도를 당한 거고. 근데
금방 돌아갈 줄 알았다라는 거네요. 그러다가 시간이 훌쩍 지나서 결국 그 극명한 차이를 나타낸 건데 그러다가 다시 이제 국민당 그러니까 자립을 원하는 목소리가 대만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서 현대 들어서 양안 관계가 다시 첨예하게 좀 부각이 되는 건가요? 그게 대만 현지의 상황도 좀 아셔야 되는데 네. 대만에는 외성인이 있고 네. 내성인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대만에 그러니까 그 청나라 때 이 타이완이 청나라 초기에 강희제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중국 역사에 편입이 돼요. 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타이완은 중국 역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네덜란드 식민지고 이랬거든요. 하긴 청나라 초기에 이제 청나라 역사에 편입이 되면서 한족들이 많이 건너와요. 특히 이제 복건성 바로 이 타이완 맞은편에 있는 복건성에서 이제 많이 한족들이 건너오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한 200~300년 동안 쭉 살아요. 이 사람들을 타이완에서는 원래 주민이라고 해서 본성인 또는 내성인이라고 하거든요. 네. 원래 살던 한족이라고 해서. 그런 반면에 이 45년도에 일본이 물러난 다음에 어차피 국민당 정부가 유일한 합법 정부니까 45년 이후에 국민당 따라 들어온 한족들이 있어요. 네. 이거를 외성인들이라고 해요. 완전 정치적 성향이 달라요. 그러겠죠. 원래 300년 동안 살고 있던 오리지널 대만인들은 네. 우리는 대륙이랑 상관없다고. 우리는 우리끼리 살고 이 세력이 만든 것이 민진당이거든요. 우리는 리퍼블릭 업 타이완 만들겠다고 차이나 아니라고. 그런 반면에 국민당 측은 헛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는 중국 다시 수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국민당은 다시 중국을 들어가는 게 목표고 그래서 약간 두 정치 세력이 첨예한 갈등을 펼칩니다. 그래서 민진당이 집권할 때는 타이완 독립 얘기가 나오고 네. 국민당 집권할 때는 중국과 우리 한번 딜 한번 해보자. 이런 정치적 상황이 좀 발생을 하는 거죠. 아하.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양안 관계가 약간 엄중하고 뭐 전쟁 한 해 만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 지금 현재 타이완 정부가 민진당 민진당이구나. 정부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중국과 관계가 좋다고 하면은 아 지금 국민당 정부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타이완 정부는 민진당 정부입니다. 오케이. 아유.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아유, 네. 그러면 딱 이 상황에서 미국 한번 끌어들여 보죠. 미국이요? 미국은 이 양안 관계 문제에 대해서 엄청 민감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 이유는 그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그 1979년도에 미국이 대만과 단교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중화인민공화국과 손을 잡아요. 그때가 카터 대통령이거든요. 네. 카터가 재선에서 실패했어요.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대만 입장에서 중화민국,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 우리가 자유중국이라고 불렀던 우리의 우방인 혈맹인 자유중국을 배신하고 중공과 손잡아 지미 카터너 그때 미국인들이 엄청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낙선을 한 이유가 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전통적으로 미국 정부가 타이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그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타이완이 딱 미국 영향권에 있어야지 중국이 태평양 진출을 못합니다. 그리고 일본 열도 보시면은 거기 큐슈에서 네. 오키나와에서 끝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쪽에 오키나와에서 점점 조그마한 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게 거의 타이완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가시면은 지금 언더 그 섬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섬은 일본 섬인데 가면 주민들은 대만계예요. 바로 앞이니까. 그래서 타이완까지 연결을 해야지 중국이 태평양 나오는 걸 막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타이완이 중화인민공화국에 넘어가면은 이쪽 태평양 쪽에 중국이 태평양 함대 기지를 건설하겠죠. 뻥 뚫리는 거예요. 그 전통적으로 다른 건 모르겠지만 대만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방어한다가 미국의 전략이었는데 여차하면 칠함대 그냥 양안 앞으로 보내버리고 타이완 해협으로 보내고 그런데 우리 트럼프께서는 됐고 뭐 마음대로 하시라고 지금 트럼프의 말도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대만 문제를 접근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요. 1기 때랑 2기 때랑 또 얘기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군부에서도 약간 난감할 거예요.
뭐 대만 방어는 대만인들이 해야 되겠지라고 하면서 그 대만의 그 방위비 부담금을 그러니까 이게 그 방위비가 아니라 국방비 증액이죠. 네. 국방비 증액 규모가 거의 무슨 뭐 국가 예산급으로 올렸죠 이번에요. 네. 그 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 군부 관계자들은 약간 대략 난감할 거예요. 아무리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진짜로 저게 현실화 돼가지고 타이완이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에 넘어가 버리면 태평양 뻥 뚫리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 라고 물밑으로는 굉장히 설득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네. 대만만큼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된다. 사실 그 첨예한 부분 때문에 지리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고 미국 측에서도 그 부분을 그 사령관이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어느 노선을 탈 것이냐에 대해서도 사실 고민이 많아지는 거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최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미국과의 협상은 협상대로 하는데 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닫혀 있었던 중국 시장도 다시 이제 열리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용 외교, 다자 외교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좀 갖춰야 될까? 또 미국 측에서 혹시라도 야, 너 줄 똑바로 서라는 식으로 압박을 해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참 많거든요.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떠나서라도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이 다자 외교를 어떻게 펼쳐야 맞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는 그 일 때문에 중국을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굉장히 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자 발급 굉장히 까다로웠잖아요. 그랬죠. 지금 비자 프리가 됐고 네. 입장이 180도 달라졌어요. 굉장히 잘해줘요. 그러니까 선택 잘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해주고 하니까 우리냐 미국이냐. 근데 저는 그 우리가 그 경제 관계를 떠나가지고 굉장히 그러니까 북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경제 문제도 아니라 외교 문제도 아니라 군사적인 문제다. 네. 그 말은 뭐냐면 만약에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TSMC 박살나버리죠. TSMC 박살나면은 전 세계가 다 석기 시대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그쪽에서 양안 전쟁이 발생을 하면은 더 이상 북한군을 막기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닌 주한미군을 지역 유동군으로 이용해가지고 본토에서 파병되기 전에 주한미군을 이제 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바로 이제 뭐 지금 평택이든지 군산기지에서 출발해가지고 타이완까지 가면 뭐 2시간 안에 도착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많은 군사 전문가들과 북한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여기서 북한이 군사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국지전이라도.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큰 전쟁이 타이완 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국지전을 만약에 미국이 동시에 커버해 줄 수가 있을까? 불가능하다. 이걸 우리가 가장 위험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지금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국방력이 물론 어마어마하지만 참가하고 있는 전쟁이 지금 한 3개 정도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문제까지 터진다면 사실 그게 커버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는 문제죠. 뭐 약간 분위기를 위험 분위기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가 쓰고 있는 그 드론들 있잖아요. 네. 드론들을 지금 북한 평안도에서 이미 그 라이센스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한번 뜨면은 부산까지 온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입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타이완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여차하면 우리의 문제가 될 수도 있구나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 그런데 우리가 뭐 그와 관련해서 입장을 낼 수는 없잖아요. 입장을 내면은 그렇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전에 광해군이 했던 등거리 외교, 중립 외교를 할 수 있는 묘책이 필요한 거죠. 양쪽 다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요. 광해군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괜찮은 왕이었거든요. 등거리 중립 외교를. 네. 그러니까 약간 삐뚤어지기 전에 광해군 같은 그런 정책을 낼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양쪽 다 손을 잡을 수 있는. 그게 답을 도출하긴 어렵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저는 진짜 원래 교수님 잘생기기도 하셨지만 제가 듣다 보니까 더 멋있게 느껴지는 것 누가요? 같습니다. 제가요? 네.
아, 왜 그러세요? 저도 거울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 아유, 너무 역사적인 부분부터 너무 재밌게 잘 들었는데 안타깝게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제가 오프닝을 또 광복 80주년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의 광복 80주년의 의의나 또 특별히 좀 의미 있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다면 마지막 마무리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일본 관계자들이 이 방송을 당연히 뭐안 보시겠지만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굉장히 감정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뭐 사과하라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면은 사람 마음이 인지상정이 약간 누그러지거든요. 아무리 정말 진짜 때려 죽일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진심으로 진짜 미안하다. 진짜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면 때리려고 하다가도 그래? 하게 되거든요. 네. 더 열받게 하는 건 뭐냐면 사과하는 척하면서 뒤에서 메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해왔거든요. 일본이. 그래서 광복 80주년, 뭐 일본 입장에서는 패망 80주년인데 올해 광복 80주년 만재가지고 진짜로 더도 안 말하고 딱 한마디 진짜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만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런 결단과 그런 시간이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교수님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